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은 아내의 친구와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죄일까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한 남자의 삶은 아내를 떠나보낸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찾아오면서 그의 고요했던 일상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고독한 교사.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정호는 30년 넘게 국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다. 교단에서 내려온 뒤에도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며 저녁이면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내 영숙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집은 늘 적막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의 기일이 돌아왔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작은 제상을 차렸다. 아내가 좋아하던 배와 사과 그리고 그녀가 즐겨 마시던 수정과 한 잔. 사진 앞에 앉아 그는 속삭였다. 잘 지냈어? 나 또 왔어.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설수록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교과서도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조용한 방 안에 남은 건 책장 가득한 시집과 묵은 먼지뿐이었다. 그날도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었다. 괜찮아. 나도 곧 갈 테니까. 하지만 그는 아직 여기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이 매일을 갉아먹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아내의 흔적들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상실감만을 안겨주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 속 정갈하게 걸린 옷들,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막은 더욱 짙어졌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혼자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 그의 일상은 점점 무의미해져 갔다. 제2장 뜻밖의 방문. 제사를 마친 늦은 저녁, 정호는 제상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정호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아내 영숙의 곁을 지켜주던 친구 민경이 서 있었다. 민경 씨?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늘 밝고 강한 여인이라고 여겨왔는데 이날은 달랐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 든 가방마저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정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에 정호는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거실로 안내하며 그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경은 찻잔을 만지작거릴 뿐 마시지 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경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민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에게는 29살 된 아들 하나가 전부였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혼자 키운 소중한 아들이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주고 싶었는데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흐느낌은 정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 있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묘한 침묵에 갇혔다. 민경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정호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영숙이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정호의 집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정호는 그 옆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이 그들 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걸. 제3장 균열의 시작. 며칠 뒤 정호의 핸드폰에 민경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호 씨, 죄송한데 잠깐만 같이 걸어줄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숨쉴 구멍을 찾는 듯한 필사적임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근처 공원에서 만난 민경은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 벤치에 앉은 그녀는 멍하니 나무 사이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을 지키던 정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밤마다 혼자 우시죠? 민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숙이 떠나고 나서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서도 무너진 자리를 채우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내를 잃은 공허함과 민경의 절망이 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을 뿐인데 그녀의 눈빛은 다른 온도를 담고 있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왜요? 친구들은 없나요? 민경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있죠.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다들 피해요.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동정하거나. 그런 시선들이 더 힘들어요. 정호는 그 말이 너무도 잘 이해되었다. 상실의 무게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정호 씨는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해선 안 되는 감정이야. 머리는 견고했지만 가슴은 이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다. 민경 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혼자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 되면 된다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민경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단순한 위로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제4장 잊혀진 웃음. 민경은 어느새 정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사흘에 한 번, 그리고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토마토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요리를 잘 몰라서. 함께 장을 보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정호는 민경이 골라주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경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써는 동안 정호는 옆에서 서툴게 도왔다. 아, 정호 씨. 양파는 너무 크게 썰면 안 돼요.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민경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호도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으니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정호는 오랜만에 식탁 위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기쁨을 느꼈다. 정호 씨는 교사셨으니까 요리도 잘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영숙이가 다 해줘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하죠. 그래도 부러워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부부의 모습이. 민경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멎은 자리에 남은 건 묘한 설렘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던 민경이 갑자기 말했다. 이상하죠? 웃고 있는데 더 불안해요.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싶어서. 정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뼘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눈빛은 이미 수없이 서로를 불렀지만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마치 불길 앞에서 따뜻함을 갈망하면서도 타오를까 두려워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 같았다. 떨리는 숨결이 공중에서 부딪혀 작은 파문을 남겼지만 결국 그 파문조차 말없이 삼켜졌다. 서로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은 밀려왔지만 두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다 끝내 떨어지지 못하는 나뭇잎처럼 그 자리에 고요히 매달려 있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서로를 끌어안고 탐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제오장, 들켜버린 마음. 소문은 작은 틈에서 시작됐다. 민경의 직장 동료인 김 간호사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다. 민경이가 누구랑 장 보는 거 봤는데 남자더라. 꽤 친해 보이던데? 그 이야기는 병원 휴게실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설마 민경이가 남자친구 있는 거야?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 남자 기혼자래. 게다가 민경이 친구 남편이었던 것 같던데? 뭐, 친구 남편이라고? 그럼 미망인이네? 뒷말은 정호의 귓가에도 가시처럼 박혔다. 동네 슈퍼에서, 병원에서, 어디서든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정호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이웃 아줌마의 탐색적인 질문에 정호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민경 또한 병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민경아, 조심해. 사람들 말이 무섭다고. 선배 간호사의 조언이었지만 민경에게는 경고로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찾아온 민경의 언니 민숙은 노골적으로 따졌다. 야,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어떻게 죽은 친구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어? 언니, 그런 게 아니야. 단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숙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 그 말에 민경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언니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호는 차가운 시선을 뚫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을. 민경 씨.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제육장, 금기의 밤. 비 오는 어느 밤이었다. 정호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며칠째 민경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워 여러 번 전화를 걸려다가 참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민경이 서 있었다. 민경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경이 정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정호는 젖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걸쳐 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끝은 흐려졌지만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민경의 떨리는 손이 정호의 뺨을 어루만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민경 씨, 영숙 언니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호의 마음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맞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고독과 상실을 껴안으며 선을 넘어버렸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온기와 사랑의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은 방 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래된 책장 속 종이처럼 바스라질 듯 얇았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이 잔잔한 호수 위 파문처럼 번져나갔고 그 떨림은 손끝으로 전해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닫혀있던 창문이 바람에 스르르 열리듯 오래 잠겨있던 마음도 조용히 열려버렸다. 그 순간 서로의 숨결은 낯설지 않은 따뜻함으로 섞였고 두 사람은 마치 봄비에 젖은 꽃잎이 맞닿듯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것은 금기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서는 발걸음이었고 동시에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첫걸음이었다. 아, 조금만 천천히. 정호는 꽃잎을 다루듯 천천히 여기저기 민경을 탐했다. 민경도 잔뜩 성이 난 정호의 그곳을 정성껏 쓰다듬었다. 얼마 만에 듣는 이성의 신음소리인지 오랜만에 느껴본 이성의 따뜻한 온기에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게 그들은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서로의 신음과 숨소리에 집중했다. 정호 씨, 이제 얼른 넣어주세요. 기다렸어요. 너무 조여요, 민경 씨. 그렇게 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격렬한 사랑을 나누며 밤새 밤꽃향을 풍겼다. 정호는 민경을 안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원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 자체였음을.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모든 것이 소중했음을. 민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호의 따뜻한 품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 뒤에는 곧 무거운 침묵이 따라왔다. 이른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어색한 시선을 피하며 옷을 정리했다. 무엇인가 크게 변해버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죄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제7장 이별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민경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정호는 대답 대신 담담히 숨을 내쉬었다. 하룻밤 사이에 현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아마 감당 못할 거야. 누가 알게 되면. 그의 솔직한 말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더욱 슬펐다. 그럼 우리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그게 맞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마음으로는 전혀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죄책감에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서로를 거절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또 한 번 그들을 무너뜨렸다. 정호는 죄책감을 뒤로하고 본능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아, 안 돼요, 정호 씨. 우리 안 되잖아요. 아, 너무 깊어요. 정호 씨 찌걱찌걱.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요. 민경 씨, 그날도 그들은 몇 번이고 서로를 느끼며
이미 예정된 이별을 준비하는 듯 했다. 며칠 뒤 민경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병원 원장에게 사표를 내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여기 있으면 자꾸 정호 씨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전화 너머 민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부산이요. 친척이 있어서 거기서 일자리도 구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가 없었다. 민경이 떠나던 날 정우는 집 앞에서 그녀의 택시를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에게 남겨진 건 그녀가 앉던 소파와 기댔던 쿠션뿐이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녀의 머그컵,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녀 글씨의 메모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기억나게 했다. 정우는 텅 빈 거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그녀의 이름을 찾아 헤맸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려다가 참았다가를 반복했다. 하지만 민경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오직 무겁고 공허한 공기만이 남았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 영숙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미안해, 영숙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민경이를 사랑하게 됐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재팔장 다시 혼자 걷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정우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 속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것은 죄책감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민경을 사랑했던 시간이 후회스럽지 않았다. 비록 사회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에 어긋났을지라도 그 감정 자체는 순수했다. 같은 시각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민경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 있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퇴근 후 바닷가를 걸으며 민경은 생각했다. 정우와의 시간이 짧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다.